우리 아이들을 코칭한다의 핵심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학업 역량을 끌어올린다가 코칭의 목표, 목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학업 역량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정말 저 이거 연구 많이 했습니다. 이 두 가지더라고요. 동기부여와 공부력, 공부력과 동기부여. 이 두 가지더라고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공부 능력, 재능이 타고난 아이들은 공부력으로 순간 훅 들어갈 수 있다니까? 그런데 95% 아이들은 무엇 때문에? 공부 재능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동기부여예요. 그런데 이 동기부여라는 것이 대체 뭔데?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말 많은 질문하잖아요. 하나 질문하지 않습니까? 너 꿈이 뭐니? 너 꿈이 뭐니? 이거 적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 적성이 뭐니? 정말 그 적성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를 찾아내는 것이 진로고요. 그 진로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직업인 겁니다. 네, 고교학점제잖아요. 고교학점제는 고교생들이 학점화하겠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무엇 때문에 학점하는 겁니까? 너의 진로가 이거구나. 너의 진로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하는 것이 맞겠구나.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행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줄게. 학점으로 인정해줄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로의 시대가 온 겁니다. 정말 오래전서부터 우리는 진로의 시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입시 정책에서도 수시 영역 중 학생부 종합 전형 영역이 특히나 너 꿈이 뭐니? 너 진로가 뭐니? 너 직업이 뭐니? 그거에 대해서 생활기록부를 우리가 확인할게. 내신도 물론 확인할 거야. 하지만 너의 생기부를 보면서 너를 판단할게. 대신 너 수능 보지 마. 괜찮아. 이것만으로도 너를 판단해서 너를 끌어 당길게.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 아닌가요? 그렇다면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앞으로의 입시 방향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늘리겠다. 확장해야겠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다면 내신뿐만 아니라 무엇도 강조하겠다, 강화하겠다. 생활기록부 영역도 분명컨대 명확하게 보겠다. 그렇다면 생활기록부의 수준을 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일반고보다는 특목고에서의 생활기록부 이 내용들이 차이가 분명컨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영재고의 생활기록부를 보셨습니까? 영재고 말고도 과학고, 외고, 국제고의 자사고에서의 생활기록부를 혹시 보셨습니까? 일반고하고 차이가 분명컨대 존재합니다. 분명컨대 존재합니다. 너무나 크게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목고가 2025학년도서부터 분명컨대 또 엄청난 태풍과 같은 그러한 이끌림, 쏠림 이런 현상이 분명컨대 벌어질 겁니다. 물론 이에 앞서 그의 수준에 맞게끔 우리 일반고의 선생님들도 수준을 높이겠죠. 그런데 사람이 쉽게 변하던가요? 쉽게 안 변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우리 선생님들 본인이 하고 있는 언어 패턴, 행동 패턴이 갑자기 바뀔 수 있습니까? 못 바뀝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것,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일반고 선생님들이 과연 쉽게 빠르게 특목고 수준의 생활기록부 관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어느 누구도 누구나 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목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특목고를 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특목고를 간다고 하는 것은 진로가 명확해야만 우리가 페이퍼에서, 서류 전형에서, 인터뷰에서 선별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목고 준비가 1, 2년 정도 준비해서 특목고를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건 어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로가 그리고 구체화된 직업이 하루라도 빨리 결정이 된다면 그 아이는 영재성을 발휘하고 있고 영재성을 발휘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목고도 준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 정량적으로 유형을 진단한다는 것은 현재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코칭 진단지 미리 사전에 작성해 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우리 아이의 현재 상태를 저는 그 코칭 진단지를 개발한 장본인으로서 30초면 이 아이가 현재 상태가 어떤지가 캐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저하고 둘만 코칭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엄마도 꼭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제가 항상 안내드리죠. 왠 줄 아세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이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이상한 관성, 습관, 습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거 명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취지가 1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6개월 후에, 1년 후에 그 코칭 전단지 작성을 해보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동일해요. 안 변해요.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건 정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말랑말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지는 대로 바뀌어요. 변화해요. 그것이 환경일 수도 있고 언어일 수도 있고 멘토일 수도 있고 어떠한 경험과 체험과 활동에 의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어떠한 책에서 자극을 받아서도 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변화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거리들은 너무나 다채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화를 줄 수 있고 진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진로와 직업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목표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애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어떠한 목표가 생겼을 때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무슨 현상이 생기든가요? 목표가 생기면 뚫어져라 쳐다볼 수 있는 관찰, 그 관찰한 것들을 찾아보는 탐구, 그 탐구하다가 인지하고 하는데 더 넓게 인지하고 싶어서 연구하고, 그것이 바로 집중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상하게도 우리 아이가 천재 아닌가요? 우리 아이가 이상하게도 영재 아닌가요? 라는 착각들을 많이 하죠. 착각 아닙니다. 그거 팩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착각과도 같은 팩트가 보통 집중력이라고 하는 거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중력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무언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관찰력, 그 관찰한 후에 무언가를 찾아보는 탐구력, 찾아본 후에 더 넓게 확장시켜보는 연구력으로 우리 아이의 천재성, 영재성 같은 그 느낌 같은 느낌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공부 재능이 있었던 5%의 아이들은 공부력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공부 능력을 타고난 그 5%의 아이들은 집중력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이상하게도 같이 달고 다녀요. 그래서 그 차이가 거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95%의 아이들은 이 과정, 꿈, 진로, 직업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목표가 정립이 됐을 때 기준이 잡힌지, 그 기준이 잡혔을 때 비로소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집중력이 발휘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문해력 영역으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력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문해력, 문장, 해석 능력 아닙니다.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이 문제 해결 능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4가지가 있을 겁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부력을 또 하나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 문해력과 함께 자기주도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주도력과 마지막 3번째 지속력, 꾸준하게 이행할 수 있느냐 여부인 겁니다. 그래서 문해력과 자기주도력과 지속력이 우리 아이들의 공부력을 좌지우지하는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해력이라고 하는 아이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서력, 독해력, 어휘력, 표현력, 이 4가지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초중고 교육은 표현력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아이비 스쿨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스쿨. 대한민국에서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었던 교육 시스템 중에 하나가 바칼로레아 교육이에요. 네, 이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프랑스의 입시 정책에서 살짝 따온 정책이에요. 네, 교과 통합을 하겠대. 그래서 이것을 논술형으로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하겠대. 이런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약간은 조금 바뀌었어요. 네, 그것이 이제 우리 고교학점제 시스템과 유사하게 매칭을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고교학점제가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이비 스쿨 시행하고 있었던 몇 개의 학교의 어떤 표본, 샘플을 따다가 고교학점제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분명한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 교육의 핵심 키워드는 표현력이 될 것입니다. 말이든 글이든 말이든 혹은 몸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예술을 하는 아이들은 몸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중요한 겁니다. 독서력, 독해력, 어휘력, 표현력.
독서력, 독해력, 어휘력, 표현력 이 중에서 독서력이 바탕이 안 되어 있다면 독해가 확장이 안 돼요. 독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인지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힘이에요. 독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 아이가 독해가 제법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성적이 안 좋죠? 그것은 어휘력이 좋지가 않아서 오는 현상이에요. 독해력과 어휘력이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자,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볼게요. 이거 독서 장르입니다. 수학, 과학, 의학, 경제, 법률. 이거 무슨 장르입니까? 철저하게 비문학 장르죠. 판타지, 추리, 역사, 정치, 사회, 경영, 디자인. 이거 무슨 장르입니까? 비문학 장르와 창작 장르가 혼용되어 있죠. 인물, 문화, 방송, 스포츠, 개혁. 요거 약간은 자기개발 장르입니다. 시, 수필, 예술, 역사 중에서도 논픽션. 아까 요쪽에서는 역사가 픽션이고 요쪽에서는 논픽션입니다. 드라마, 로맨스. 요쪽은 문학 장르죠.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아까 기억하시나요? 창의력이 발달되어 있는 위쪽의 밸런스의 아이와 사고력의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아래쪽의 아이들, 그리고 주도력이 있는 왼쪽의 아이들과 그룹력이 있는 오른쪽의 아이들로 구분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창의력이 발달되어 있으면서 주도력이 발달되어 있는 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에게 맞는 독서 장르는 뭘까요? 이겁니다. 판타지, 추리, 역사, 정치, 사회, 경영, 디자인입니다. 저 이 중에서 추리 완전 좋아하고요. 역사 완전 좋아하고요. 정치, 경영 완전 좋아하고요. 디자인 나이 들어서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유형이 분석이 되면, 진단이 되고 분석이 되면 독서 장르라는 것이 신기하게도 매칭이 돼요. 이 어려운 걸 제가 찾아냈습니다. 저 이거 독서 전문 기업에서 초청 강의 때 이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수십 년간 안 풀렸던 거 딱 10분 만에 풀렸다고 그쪽 연구원들이 다들 극찬을 해주셨던 내용들이에요. 이거 제가 특허낼까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장르가 있고 읽지 못하는 장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컨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서히 확장시키는 것이 미션이 되는 겁니다. 책을 못 읽어내는데 어떻게 독해력이 좋지? 그런데 독해력은 나쁘지 않은데 왜 성적이 안 좋지? 어휘력이 안 좋다 그랬잖아. 이 어휘력의 장르가 바로 이 전체 장르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수학, 과학, 역사, 경영, 인물 모든 장르가 대부분 비문학 장르에서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의 기준은 문학 어휘와 비문학 어휘를 구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문학 어휘는 고전, 현대창작, 시수필 이런 거밖에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나머지 장르가 다 비문학 장르예요. 이 비문학 장르를 우리가 다 좋아하나? 아닐걸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좋아할걸요? 그 몇 가지 좋아하기 때문에 편독을 하기 시작하면 그 영역만 전문성 있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되게 똑똑해 보이고 해박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독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외의 장르는 독해가 되나? 독해가 안 되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독해력은 좋아 보이는데 어휘력이 안 좋기 때문에 비문학 장르가 대부분 다 교과 언어기 때문에 읽어낼 수 있는, 흡수할 수 있는 언어는 이해, 개념 과목이 되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대부분의 과목들은 다 암기 과목이 되는 겁니다.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공부 비법 중 첫 번째가 암기 영역을 최소화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공부 비법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암기 영역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무조건 공부는 안 돼요. 지쳐요. 힘들어요. 또 외워야 돼? 라고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항상 뭔가는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수치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휘 총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독서 장르에서만 만들어지나요? 물론 독서 장르에서도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멋진 흡수력이죠. 독서 장르의 확장에 의해서 어휘량이 넓어지는 것은 무조건 강추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창의력이 좋고 주도력이 좋은 저 같은 아이들은 경험량, 체험량, 활동량으로 어휘력이 만들어져요. 즉 몸을 쓰면서 체험해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어휘력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요.
또 어떤 아이들은 창의력이 좋은데 그룹력이 좋은 아이들은 관계량, 언어량에서 만들어져요. 즉 사람 관계, 대인 관계에서 만들어진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친구 만나야 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애들끼리만 만나잖아요. 그럼 똑같은 어휘밖에 안 써요. 그래서 어휘에 한정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친구 관계가 넓어지는 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친구 관계가 쉽게 넓어지나? 친구 관계 부분은 오늘 공부력 영역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어휘 총량을 확장시키는 것은 인지량과 훈련량이에요. 물론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해하는 능력 때문에 인지하기 위해서는 반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지 않습니까? 사고력이 좋은데 그룹력이 좋은 아이들이 대부분 이 반복적인 훈련량, 반복량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자, 그렇다면 정말 신기하게도 창의력이 좋은 아이들과 사고력이 좋은 아이들 한번 차이를 한번 느껴보실래요?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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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구분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체험량, 활동량, 경험량 이런 것과 관계량 요 두 가지를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실래요? 이거 무슨 느낌입니까?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까? 아니죠. 공부하는 느낌이 아니죠. 자, 아주 중요한 거 포인트 하나 드려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사고 영역이 발달되어 있는데 주도력이 좋은 아이들을 우리는 잠시 후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아이들을 우리가 명칭을 노벨령이라고 명칭 취할게요. 노벨령. 이 노벨령의 아이가 이렇게 확장이 돼요. 달란트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니까 이렇게 넓어져요. 그런데 이 노벨령의 아이가 이쪽으로 넓어지잖아요. 달란트 영역이 확장이 되면 신기하게도 무슨 현상이 벌어질까요? 요 훈련량이 되게 중요한 사고력이 좋으면서 그룹력이 좋은 아이가 언어 능력, 관계 영역이 넓어지기 시작하면 무슨 아이로 보여질까요? 신기하게도 말입니다. 사춘기처럼 보여져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사춘기가 그렇다면 창의력에 있는 위치에 있는 애들은 사춘기가 쉽게 오나요? 쉽게 오죠. 왜 쉽게 오느냐? 이 영역이 이렇게 가든 이렇게 확장이 되든 결국엔 이렇게 확장이 되든 이렇게 확장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만 하게 되면 사춘기는 절대 안 와요. 왜? 액티비티 하고 있잖아.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잖아. 그래서 절대로 사춘기처럼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아이가 드디어 머리 쓰는 영역, 이 아이가 드디어 반복하는 훈련을 하기 시작한다? 이거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영역으로 넓어졌을 때, 확장이 됐을 때 신기하게도 그때서야 사춘기 같은 느낌이 쓱 하고 올 거예요. 여러분들 사춘기는 어차피 지나갈 겁니다. 사춘기 짧게 끝내게끔 하는 방법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냅두는 게 가장 좋아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방해하거나 저해하거나 저지하기 시작하면 계속 정체가 되어 있거든요. 넓어지게끔 만들어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짧으면 6개월, 길면은 한 2년, 3년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문해력이라고 하는 영역은 제가 추후에도 계속해서 누누이 반복하는 정말 문해력 가지고 한 10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오늘은 그냥 키워드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주도력 영역은 뭐냐면 자기주도력,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 이거는 계획하는 힘과 계획한 것을 시간을 어떻게 쪼개서 잘게 쓰느냐, 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스케줄을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력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고, 계획이 잡혔을 때 이행력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 신기한 게 하나 보여지죠. 선생님, 우리 아이는요, 계획력은 있어 보이는데 이행력이 안 보이는 경우는 대체 뭐죠?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계획력은 있어 보이는데 이행력이 안 보이는 경우. 자, 자기주도력. 스케줄 관리가 됐어, 안 됐어? 됐어. 일단은 마음은 먹을 수 있었잖아. 마음은 먹었는데 이행이 잘 안 돼. 그러면 이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속도감의 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해력 영역은 독서력, 독해력, 어휘력, 표현력은요, 말귀를 알아듣는 영역이에요. 말귀를 알아듣는 영역이야. 왜? 어휘력이 넓어졌잖아. 독해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잖아.
활자를 흡수한 것이 넓어졌잖아. 그러니까 말귀를 쉽게 빨리 알아듣는 거야. 그럼 말귀를 빨리 알아들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발달돼야 하는데 속도감이 발휘가 돼. 그래서 스케줄이 이행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해력이 안 좋으면 계획력은 있어도 이행력이 당연히 발휘가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문해력의 문제의 지점이에요. 확실합니다. 또 하나, 문해력과 또 하나, 동기부여라고 하는 꿈 진로의 확신, 확정, 확신과 확정이 안 돼서 오는 현상일 가능성도 또 하나의 문제의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계획력은 있는데 이행력이 잘 안 보여요. 그 지점은 두 가지에서 찾아내야 된다, 찾아봐야 된다 라고 포인트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학업 역량을 토대로 해서 요 영역을 우리가 유형 적성 코칭 영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 부분, 목표, 기준 잡는 영역을 우리가 진로 진학 코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 영역을, 독해력 영역을 우리가 초독 코칭이라고 해요. 초독 코칭. 초창기에 독서를 잡아내는 그 코칭 영역이 요 지점이야. 요 지점이 생각보다 정말 오래 걸려요. 요 지점이 가장 오래 걸린다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초등부 자녀를 둔 엄마들, 중등부 자녀를 둔 엄마들이라면 다른 학원도 다녀야 되긴 하겠지만 독서 학원만큼은 필히 다니는 것이 우선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코칭할 때도 저 문해력 부분, 요 문해력 부분이 잘 안 잡힌 애들 1년, 2년까지 요 부분 가지고 지지고 볶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요 집중력에 대한 부분은 그냥 단순 독서 코칭이 아니라 이거는 중독 코칭이라고 해서 중급 수준, 하이레벨 수준으로 올라가는 어휘력의 확장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때서부터는 뭐 독서 기록을 보고 싶은 게 아니야. 이때서부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제 탐구 보고서 영역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연구 독서까지 올리고 주제 탐구 보고서과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도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특목고 준비하는 아가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진입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문해력이 발달이 안 되어 있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중독 코칭으로 한다고? 못 가요. 어머님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엄마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준비가 돼야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너무나 흔하게 얘기하는 학습 코칭 영역이 자기 주도력 영역인 거고요. 저 지속 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입시 영역을 코칭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멘탈을 코칭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한 6년째, 7년째 개인 코칭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성적이 안 좋아서 저를 만나나요? 아닐걸요. 3년, 4년, 5년, 6년을 만나는 애들은 대부분 성적 때문에 만나지 않아요. 성적은 수준이 맞춰졌어요. 그런데 멘탈이 흔들리지 않게끔 하려고 5년, 6년, 7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부분의 엄마들이 어디에서 끊는 줄 아세요? 이 초독 코칭에서 항상 조급해 하세요. 유형 적성과 진로 진학과 초독 코칭, 이 세 가지 영역의 밸런스가 완벽하게 잡혀야 중독 코칭으로 넘어가는 거고, 학습 코칭으로 넘어가는 거고, 입시 코칭으로 넘어가는 거고, 멘탈 코칭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순서를 항상 우리 엄마들이, 어른들이 조급해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랑 신동아라는 사람과 개인 코칭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랑 제가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최소한 만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저의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신동아라는 사람을 더 만날래, 덜 만날래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중도를 스탑을 하더라도, 코칭을 스탑 시키더라도 이건 제가 스탑 시키는 거지 여러분들이 스탑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말 착각하고 있는 지점이 분명한데 이 지점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어휘 총량을 토대로 해서 독해력 영역이 밸런스가 이렇게 잡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지점 외에도 또 문제의 지점이 보여져요. 정말 어려운 지점이에요. 외적 문제예요. 뭐냐 하면 부모님들과의 갈등, 친구들과의 갈등, 교사들과의 갈등, 또 하나 순서의 갈등, 방법의 갈등, 배치의 갈등, 이런 외적인 문제들 때문에 또
한번 우리 아이들의 전체적인 학업 역량 밸런스가 와장창창창 깨져요. 여러분들, 이 교사나 친구나 부모는 사람 대인관계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멘탈을 좌지우지하는 영역이에요. 특히나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사람들 때문에 대인관계 때문에 멘탈이 흔들린 경우는 거의 보진 못해요. 왕왕 고등학생인데 엄마랑 정말 허구한 날 충돌 생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도 좀 그런 애들 멘탈 좀 털리는 경우 몇몇 있었고,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 아가들이 친구들 관계 때문에 멘탈이 많이 털리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사춘기 영역을 전후로 해가지고 친구들 관계 때문에 정말 많은 심적 갈등을 일으키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사실은 다른 영역보다 멘탈 코칭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 관계가 별거 아니야. 너가 자신감이 있고, 너가 기준이 있고, 너가 목표가 있는 것이 우선이야 라고 하는 이 어떠한 그 근거를, 목표 기준점을 계속해서 찾아주고 잡는 데 주안점을 둬야 돼요. 예. 이거 멘탈 한번 털린 애들 멘탈 회복하는 거 보통 짧으면 1년, 길면 3년 걸려요.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체되는 정말 큰 시기가 요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엄마들과 아이들이 사이가 일단 좋았으면 좋겠어요. 허구한 날 싸워대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신동아라는 사람 앞에서도 심지어 싸우는 애하고 엄마하고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다니까. 그때 신동아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네? 애도 혼내지만 제가 엄마들을 정말 심하게 혼내요. 정신 좀 차리라고. 지금 누군가한테 아파서 병원 온 사람 아니냐고. 그러면 의사 말을 들어야지 왜 빡빡 우겨대냐고.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애들하고 싸우는 이유는요, 엄마 의견을 따라와. 근데 니들이 못 따라오고 있잖아. 왜 안 따라오는데? 이 기준밖에 없어요. 정말 이 기준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어머님들 신동아라는 사람 말 무조건 들으세요. 여러분들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쪽 영역 전문가들 아니잖아요. 그렇게 공부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게 공부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공부해서 전교 1등 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맞다고 우기십니까?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것이 궁금합니다. 제가 왜 이런 무료 교육을 왜 하냐고요? 여러분들, 이 교육, 이 공부력에 대한 이 교육은 교사들 용이에요. 교사들한테 해드리는 교육을 왜 굳이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줄 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동아라는 사람을 만날 땐 제발 수준 좀 높여서 만나자는 취지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게 제 진심이에요. 아이들의 학업 역량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올리려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수준은 여전히 바닥인데 애들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리냐고. 너무 심하게 제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제 진심입니다. 이게 제 팩트입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어른들도 유형을 공부해야 되고요, 적성을 공부해야 되고요, 진로를 알아야 되고요, 진학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심지어 문해력 영역도 알아야 돼요. 모르잖아요? 여전히 뒤처질 겁니다. 몰라서 답답하면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주도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순서와 방법과 갈등의 배치는, 이것은 슬럼프를 좌지우지하는 영역입니다. 순서가 잘못됐고, 배치가 잘못됐고, 방법이 잘못됐다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꾸셔도 돼요. 물론 시행착오만 겪으면 되겠지. 여러분들,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우리 같은 사람들 필요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 수많은 전문가들 두고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돈 안 쓰고, 왜 시간 안 쓰고, 왜 노력을 안 쓰고도 이 아이가 성장하길 바라는데, 그것이 게으름이죠. 그것이 나태함이죠. 그것이 관성이죠.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먼저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먼저 꿈틀꿈틀 걸을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심차게, 건강하게 변화하고 진화하는 겁니다. 제 말 무조건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순서의 갈등, 방법의 갈등, 배치의 갈등,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습, 환경, 최적화 4대 요소를 제가 빨리 알려드릴게요. 이 4가지밖에 없습니다. 짬밥, 쉰공. 여러분들, 우리 아가들 들여다보세요. 잠자는 시간 규칙적입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스스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 경험해봤잖아요.
아침에 누군가가, 여기서 말하는 누군가가 엄마밖에 없잖아요. 엄마가 깨웠을 때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프레시한 마음으로 활짝 환하게 해맑은 표정을 지면서 엄마 감사해 아침에 깨워줘서 이런 표현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항상 짜증났잖아요. 맞죠? 그런데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주말만 되면 눈이 번쩍번쩍 뜨여져요. 저희 시절에, 제 시절에 주말마다 아침 일찍 만화를 했거든. 만화 영화를 해줬거든. 그거 보려고 저는 자기 주도적으로 눈을 뜨더라고. 맞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절대로 깨워주지 마세요. 지들이 알아서 일어났든 무조건 훈련시키셔야 됩니다. 고3 때까지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최선 다한다고 아침마다 그 아이들하고 전쟁 치르지 마세요. 아이나 엄마나 에너지 거기서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 아이들입니다. 저녁 시간, 취침 시간 고정되어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어느 날은 12시, 어느 날은 새벽 2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현상은 우리 어른들이 새벽 2시까지, 새벽 4시까지 술 먹고 아침에 힘들게 일어나는 그 느낌하고 똑같은 겁니다. 취침에 대한 밸런스가 깨졌다는 것은 아침에 눈 떴을 때의 그 프레시함을 상실한 것과 동일합니다. 프레시함이 사라지면서 오전이라는 시간을 무조건 날려먹습니다. 우리는 30대 때의 오전과 술 먹고 오전과 40대 때의 오전이 그 느낌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심지어 오후까지 그 증상이 가는데요. 그렇다면 오전과 오후라는 시간이 집중력이 발휘가 되겠습니까? 그 새벽 3시, 4시까지 술을 먹고 아침에, 오후에 집중력이 발휘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자빠져 자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왜 자빠져 자는 애들을 깨우지 않을까요? 집중하는 아이들에게 집중하려고. 그것이 그 선생님들의 진심이니까. 저는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침 루틴, 저녁 루틴, 이 잠자는 루틴을 이걸 못 잡으면 아이들의 집중력은 상실될 겁니다. 아니, 못 잡아낼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이 해줘야 될 것은 이 밥밖에 없습니다. 밥 잘해주는 엄마 되십시오. 건강입니다. 체력은 곧 국력이다. 맞습니다. 제가 살면서 죽을 고비를 3번 겪어봤거든요. 그때마다 죽을 고비 때문에 후회돼 본 적이 없어요.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후회해 본 적은 없다고요. 그럴 수 있어 라고 인정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후회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건 사고 때문에 내가 병원에 누워있다 보니 무엇을 못해? 내가 정작 해야 될 그 중요한 일들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건강 챙겨야 되는구나, 안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제가 그래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툭 하면 아파서요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시시때때로 할 겁니다. 정말 아픕니까? 안 아플 겁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아픈 겁니다. 아니요, 좀 더 조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아프고 싶은 겁니다. 왜?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으니까. 건강하지 않아서 오는 현상입니다. 목표가 없어서 생기는 현상일 겁니다. 문해력이 부족해서 못 따라가니까 생기는 현상일 겁니다. 일단 건강부터 챙겨 놓으십시오. 건강부터 확실하게 우리 어른들의 미션입니다. 기본 체력 잡으십시오. 같이 운동하세요.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됐든 어떠한 일정한 시간, 최소한 30분 정도만큼은 같이 운동 좀 하세요.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그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 같이 하세요. 꼭 하세요. 아파트에 살고 있어. 아유, 계단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내려와서 이거 2-3번만 하세요. 기본 체력 잡힐 겁니다. 이거 루틴입니다. 지금 최적화를 위한 루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쉬는 것과 노는 것도 계획적으로 놀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하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지점, 바로 이 지점 아닌가요? 공부 때문에 싸웁니까? 아닐걸요? 시도 때도 없이 놀고 쉬고 휴대폰 받아보고 하니까, 관장하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노는 것도 쉬는 것도 루틴이라고요. 계획이라고요. 하루에 몇 시간 쉬어야 되는데, 하루에 몇 시간 놀아야 되는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24시간을 기준 잡으십시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납니까? 7시에 일어납니다. 7시에 일어나서 저녁 12시에 잔다고 칩시다. 12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났어. 그러면 7시간의 취침 시간이 빠집니다. 24 빼기, 여러분들 잘 보세요. 24 빼기 7이에요. 17 남습니다. 아침 일어나는 7시, 보통 학교 몇 시에 끝나요? 3시, 4시까지 끝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7시부터 4시까지
8시간, 9시간 빠집니다. 그러면 8시간 남습니다. 이 9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서울대 간 친구들이 항상 공부 비법이 뭐냐고 묻습니다. 수업 시간에 정말 충실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이 시간입니다. 그 아이들은 9시간을 집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9시간을 그냥 자고 있잖아요. 멍 때리고 있잖아요. 놀러 가고 있잖아요. 이 시간을 지금 엄청난 격차와 차이가 생기는 이 지점 아니겠습니까? 자, 8시간마저도 저녁 먹어야 돼요. 왔다 갔다 이동시간 있어야 돼요. 이거 2시간 빼야 됩니다. 자, 6시간 남습니다. 6시간에서 학교 후에 학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2시간, 3시간? 자, 2시간만 뺍시다. 그럼 4시간 남습니다. 4시간 남았는데 4시간 중에 뭘 해야 됩니까? 노는 거, 책 보는 거, 예습이나 혹은 복습해야 되는 거. 저는 예습 복습 최소한 1시간 반 정도에서 2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책 보는 거 최소한 0.5시간에서 1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2시간에서 최소한 3시간이 빠집니다. 자, 그렇다면 노는 시간 1시간에서 2시간은 놀 수 있습니다. 맞죠? 1시간에서 2시간 노는 거 인정! 뭔 짓을 하든 인정! 휴대폰을 보든 친구랑 노닥거리든 휴대폰에서 그 인스타를 보든 페북을 보든 짤을 보든 2시간 인정! 1시간에서 2시간 인정합니다. 우리 아이가 휴대폰만 봐요. 네, 계획이 없으니까. 계획이 왜 없었다 그랬어? 저기 주도력이 발휘가 안 되고 있잖아. 주도력이 발휘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였어? 문해력이 부족했잖아. 문해력이 왜 부족해? 목표의식이 없었잖아. 목표라고 하는 진로, 직업에 대한 기준이 없었잖아. 전체적인 밸런스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계획을 못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계획을 세워주면 우리 아이들이 99.9% 그 계획 이행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겁니다. 아셨나요? 하루에 휴대폰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6시간 이상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한심한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 꿈틀 캠프 할 때 학생들 대상으로 특강할 때 제가 이 20시간, 24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럼 다 알아들어 먹습니다. 정말이에요. 다 알아들어 먹어요. 하루에 6시간 쓰던 그 게임만 6시간 하던 놈이 어느 날서부터 우리 아이가 갑자기 1시간밖에 사용을 안 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우리 엄마도 감사하고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말귀를 알아들어줘서. 그 말귀를 알아들어준 그 친구는 문해력이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해력이 부족한 애들은 알아는 듣는데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휴대폰 시간을 줄이냐고요? 네, 문해력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목표를 잡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확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우선이라고요. 그게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립니다. 정말 걸립니다. 그거 잡아내야 됩니다. 그거 안 잡고 공부력 잡는 거 말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라고 하는 것은 예습, 복습, 학교, 학원, 과제물 다 그거 루틴 아닙니까? 그 루틴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한 과목을 매일 집중적으로 하는 게 편합니까? 이게 편하긴 하죠. 한 과목을 집중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다 날아가요. 공부는 쪼개서 조금씩 지속하는 게 가장 좋은 공부법입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이에 짬밥, 신공 말고도 2가지를 저는 꼭 끼고 싶어요. 독서와 운동입니다. 이 6가지만큼은 학습 환경을 최적화시키는 4대 요소? 아니요, 6대 요소로 정립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루틴입니다. 루틴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 공부 영역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어떻게 끌어올릴까에 대한 방법론을 얘기하는 겁니다.